시간이 조금 40분에 시작했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동양 사회에서는 그럼 어떻게 의무가 어떻게 부채가 됐는가를 개략적인 그 세금제도 변천을 통해서 제가 좀 연구를 해봤어요. 그 광해 왕이 된 남자 그런 영화 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 그 임진왜란 지나서 이제 사회를 수습하면서 광해군 때 이제 그 대동법이라는 세제를 도입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병헌 배우가 이제 명대사 중에 하나가 아니 돈 열마지기 가진 사람은 열마지기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고 한마지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마지기에 해당하는 뭐 세금을 내는 게 얼마나 합리적인 일인데 왜 그걸 경들은 반대하는가 뭐 이런 얘기해요. 굉장히 이 합리적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광해군 때는 제대로 못하고 뭐 숙종 때 시작해가지고 한 100년 걸려서 이제 했대는데 조선의 세제는 그 땅의 크기와 산출량대로 내는 전세가 있고 그 다음에 특상품 진상하는 곡물 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역이 있다. 근데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땅 크기로 통일하자 이 얘기잖아요. 현대에서 보면 이게 되게 합리적인 얘기인데 이 당시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 왜 그냐? 원래 동양의 세금은 그러니까 이게 부채가 계량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정전제라고 이제 상나라와 주나라 때 생긴 세금 제도인데 우물정자로 이렇게 땅을 나누면 9개가 되잖아요. 그 중앙은 공전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영주 세금으로 가고 주변에 있는 8개는 이제 각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이라고 해서 이 무가 뭐냐면 일항이에요. 그래서 한정이 900무 30평이니까 39, 27, 2700평 한 3000평쯤 되는 걸 이제 하나씩 주는 거죠. 그리고 각자 경작하거나 나눠서 하고 공전은 공동 경작해서 영주에게 거기서 나는 산물을 세금으로 냈기 때문에 처음에 세금은 노동이에요. 물건을 낸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땅에서 많이 나면 많이 난 대로 많이 영주가 가져가는 거고 적게 나면 적게 나는 대로 영주가 가져가는 것이 니네 이만큼 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당시에는 이제 뭐 맹자가 얘기했다는데 하여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 왜 그랬냐면 철기가 나오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철기 시대 전을 우리가 석기 시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석기 시대는 지금 돌들이 남아 있으니까 석기 시대고 사실은 목기 시대예요. 근데 나무는 이제 다 싸고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고고학적 유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 나무 이런 거 가지고 농사를 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농사를 짓는 게 좋겠죠. 각자 농사를 져서 산출물대로 세금을 내는 거는 철기가 나와서 철기 농기구가 나와서 엄청나게 이제 생산성이 향상한 다음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노동으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남아 있는 거예요. 역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특산품은 또 갖다 바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건 뭐 시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공전에도 비가 내리고 나의 사전에도 비가 내린다. 뭐 흘린 이삭들은 뭐 과부들의 차지다. 이게 이제 예전 이 근거로 드는 얘기죠. 근데 BC 594년부터 토지의 크기 등에 따라서 현물로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때 평론하기를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임금이 재산을 늘리더라도 곡식 내가는 것이 힘 빌리는 것을 넘어서면 안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전에는 힘을 빌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철기가 들어오면서 현물로 세금을 납비했다. 뭐 편호재미는 이제 이런 게 이제 확대되는 얘기죠. 토지를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이제 재민을 만들고 군공을 얻어서 신분이 상승할 가능성과 형벌을 적용해서 신분이 하락. 이게 이제 진나라가 이걸 해가지고 이제 천하를 통일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공자님이 이 얘기를 듣고 그 자기가 살던 노나라에서 이 전부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니까
이런 거 하는 걸 굉장히 개탄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주공의 전범, 주나라에 이제 주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주공의 전범을 따르면 될 것인데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내 의견은 몰라 듣냐,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전부를 행한다는 거.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서로 열심히 의무감으로 가서 일을 열심히 해주면, 서로 신뢰를 가지고 해주면 되지. 그거 딱 세금을 수량을 정해가지고 걷어가는 거는 공자님 생각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해군 시대에 공자님이 태어나셔서 광해군이 하려는 대동법을 봤다 그러면 저거는 저 후려자식 놈 예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조선시대 때 제가 책을 봤더니 이 공자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대동법에 반대하는 선비들이 엄청 많았대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저 예에 어긋나는 일이고 나라의 기강이 무너진다, 이렇게 아주 좀 요즘으로 치면 약간 꼴통 보수 선비들이 이렇게 주장했대요. 막 현대에서 보면 이게 합리적이지만 그 당시엔 그럴 수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좀 과하게 표현하면 저 친구가 5만 원어치 밥 샀으니까 나는 꼭 5만 원어치 이상 사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초창기 동양사회에서는 왕과 신하의 관계도 그렇게 안 봤다는 거죠. 서로 자기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게 예의라고 본 거죠. 굉장히 이상사회에 살았죠, 말로는. 실제는 잘 모르지만. 공자님이 개탄했대요. 그리고 또 뭐 이 얘기는 뭐 많이 들어보셨죠? 가정맹호, 세금이 노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가던 중 무덤 세기 앞에서 슬피 우는 여인을 만났다. 사연을 물은 즉 시아버지 남편 아들이 모두 호랑이가 잡아먹었다. 이에 공자가 그렇다면 이곳을 떠나서 사는 것이 어떠냐 묻자 여인은 여기서 사는 것이 차라리 괜찮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무거운 세금 때문에 그나마 살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공자는 말했다.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구나.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셨죠? 그 당시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여기도 뭐예요? 서양식 얘기로 하면 의무의 부채화가 진행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뭐 봤더니 노자 도덕경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인은 집 좌계, 이게 계약의 왼편 증거를 보유했으면서도, 그러니까 계약서를 이렇게 계약서 우리 지금도 이렇게 2장 쓰면은 가운데다가 그 간인이라는 거 찍죠. 서로 위조 못하게. 그래서 왼쪽 거 갖고 오른쪽 거 갖고 옛날 고대에도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은 계약서의 왼편을 가지고도 그 실행을 심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근데 덕이 없는 사람들은 현금을 강제 징수한다, 세금을. 이 노자가 이제 공자보다 한 200년 앞선다고도 얘기하는데 그때 벌써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의무의 부채화죠. 이게 그거예요. 부절이라 그래서 왼편 오른편 나눠가지고 하나씩 갖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계약서는 아니고 관리를 임명하는 부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태수 부절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사수 태수 배 부절 한나라 때 이거 반 쪼개 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서로 증표. 이거 옛날 뭐 우리 역사에도 나오죠. 그 고구려 동명성왕인가? 맞죠? 자기 아들 그 두구 칼 쪼개주고 유리왕인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칼 맞춰서 내 아들이 맞구나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그 계약서에도 남아 있는 거죠. 부절 이런 거 썼다 그래요. 아까 그래서 이게 좌계 우계가 이제 오른쪽 거 왼쪽 거. 이 계약화 되는 거예요 벌써. 그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기 끝이죠. 서양에서 중세 때 많이 쓴 게 이거 톨리 막대라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톨리 스틱이라 그러는데 요게 실물이에요. 이거 한 18세기까지 썼대요.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점토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서로 요게 딱 맞추는 거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표시도 하고 요건 남아 있는 거. 요쪽은 에셋이라고 돼 있죠. 이건 채권자, 라이어빌리티는 채무자.
반쪽씩 짜게 갖는 거 이렇게 딱 맞추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빚 갚으면 뽀개는 거죠. 태우거나. 이렇게 만들었대요.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하거나 반을 이렇게 쫙 쪼개서 맞추는 거죠. 이게 위변조 못하게. 요즘 계약서에 가운데다가 이렇게 2장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넘길 때마다 장 변조 못하게 중간에도 이렇게 둘이 계약하면 이렇게 찍죠. 별 변동이에요. 이게 이제 신용화폐라는 거죠, 결국은. 예. 그래서 화폐는 부채고, 그 부채는 결국은 호의, 원래 원시 사회에서는 호의, 그 빚, 뭐 의무 이런 건데, 그거를 이제 자꾸 사이즈가 커지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 센티미터나 미터나 킬로그램이나 뭐 이렇게 달듯이 계량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래서 주화가 나오고 한 시대에도 계량 화폐는 있었다. 근데 전쟁 시기로 들어가면 믿을 놈이 없으니까, 그걸 주관할 국가 권력끼리 싸우니까 이제 금속 화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화폐는 계량형은 계량형인데 권리와 의무가 붙은, 즉 권력이 보장하는 계량 단위다 라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그 동양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예, 이 기록에 서양처럼 뭐 이렇게 막 이 서양학자들이 연구했으니까 아마 동양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 이제 중국이나 이제 뭐 일본이나 한국에서 이런 걸 뭐 얼마나 유적이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팠으면 뭐 이 못지않은 기록이 우리 동양에서도 뭐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아직 동양 쪽의 학문적 성과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이런 거 공부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돈의 본질이 뭔지 이제 아셨으니까 다음 시간에 추가로 이제 아까 시대 구분으로 보여드린 금속 화폐, 그 다음에 다시 중세 때 넘어가면서 이제 은행 제도가 어떻게 발전했고 근대 은행이 나온 얘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복식부기 회계 제도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말씀드리면 이제 한 5번에 걸쳐 가지고 돈하고 이제 돈의 계산이 뭔지에 대한 얘기는 일단락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